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세계사 25번째 25강입니다. 자, 이번 25강에서는 절대왕정,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절대왕정 다룬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자, 절대왕정.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유럽의 세계는 봉건, 중세 봉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세 봉건 사회가 좀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봉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봉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그 봉건제의 성격은 지방 분권적이었습니다. 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 전체의 왕보다는 그 각각의 자기 제후들, 봉건 제후들이 뭐 봉건 제후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영주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뭐 봉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그 봉토, 자기의 영지 내에서 자신들의 독점적인 어떤 독립적인 그런 불입권이라고 하죠. 징세권, 세금을 거두는 권리라던가 아니면 재판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다 보니까 좀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교과서 118쪽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자, 중앙집권적 국가의 등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퍼지면서 교황의 힘도 약해지고요, 봉건 영주의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영지에서도 힘이 약화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화가 되어 나갔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왕권이 조금씩 강화돼요. 그래서 국왕은 통치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나라 전체, 국가 전체에 대해서 사법권, 과세권. 자, 이 사법권과 과세권, 재판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징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법권과 과세권 같은 거 하나로 묶으면 불입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봉건 영주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국가 전체에 대한 사법권, 국가 전체에 대한 과세권을 뭔가 자기가 행사해 나가기가 어려웠었어요.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런데 봉건 영주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국왕이 국가 전체에 대한 사법권, 국가 전체에 대한 과세권을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었고요. 이 국왕의 일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때 한창 성장하고 있었던 도시의 상공업자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 도시의 도시민들, 시민들, 이런 도시의 상공업자, 시민계층들이 국왕 중심의 국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상공업에 유리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민들이 국왕을 지원하거나 국왕의 관리로 봉사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강화되어가는 가운데에서 등장한 정치 형태를 우리는 절대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듣기만 해도 절대왕정, 왕권이 어떻겠어요? 이때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우리 동아시아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한국사에서, 중국사에서 익숙한 거는 황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가 전체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지방관도 파견하고 국가 전체에서 세금도 걷어들이고 군사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국가가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아메리카의 역사, 특히 서유럽의 역사, 유럽의 역사를 배울 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모습이 다르거든. 특히나 이 절대왕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럽 각국의 역사라고 하는 걸 다루기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유럽의 역사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잘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얘기를 한 거였고, 자, 그래서 조금 절대왕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을 깔자면, 절대왕정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 절대왕정의 성립이라고 하는 절대왕정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과서가 절대왕정의 각 왕별로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절대왕정의 국가별로 중요한 왕들이 있습니다. 왕 또는 황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업적, 왕들이 했던 일들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가져가 주시면 문제 푸는 거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넘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유럽의 역사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 얘기를 좀 많이 추가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교과서와 내용의 교과서나 뭐 다른 뭐 참고서나 이런 내용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왕정의 성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정도부터 서유럽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면서 중앙집권 통치가 강화된, 또 요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죠. 중앙집권 통치가 강화된. 이전에 봉건제의 지방분권이랑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앙집권 통치가 강화된 뭐가 등장을 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 자, 여기서도 문단 번호는 달지 않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상비군. 자, 이거는 국왕의 관리들. 국왕 밑에서 일해줄 이 관리들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 등급화시키거나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비군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봐봐. 얘들아, 봉건제, 주종제에서 살펴보세요. 자, 왕이 뭔가 전투를 해야 되거나 왕이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 봉신들한테 쫙 연락을 돌려서 야, 군사 내놔 라고 하면 그 군사적 봉사를 받았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군사 내놔 라고 하면 군사 보내주고 이런 식이었잖아. 즉, 왕이 나의 군대 있잖아요. 왕이 나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나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봉건제가 한창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상비군이라고 하는 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누구의 군대일까요? 이건 이제 왕의 군대입니다. 자, 그만큼 이 관료제와 상비군이라고 하는 게 이 굵은 표시로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키워드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관료제와 상비군이 왜 키워드인지 이 중앙집권 통치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 본다면, 자, 왕의 일을 왕이 하자라고 하는 국가의 일을 도와줄 왕의 관리들, 그리고 왕의 군사력이들, 왕의 군대들, 이 것들이 절대왕정 시기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워드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키워드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왕정 시기에는 여러분들 요 이전부터 각 국가별로, 요거는 뭐 체크는 안 할게요. 각 국가별로 뭐가 있었냐면 신분제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은 신분제의회라기보다는 의회라고 하는 게 전통이 만들어졌었다고 유럽 각국의 역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헌장이라고 하는 걸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의회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 이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대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신분제의회가 있어요. 저 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성직자, 귀족, 그리고 뭐 거기에 도시민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하층민들, 농민들이라던가 그런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회로 신분별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들이 있었는데, 이 의회들이 약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왜?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제 의회가 약화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체크하지 않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봉건 귀족들, 여러분들 이 봉건 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과서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후, 영주 이런 사람들 있죠. 봉신으로 뭐 봉토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계속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귀족들에 포함이 되겠죠. 이 봉건 귀족들은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관료제 안으로 편입이 되어서 국왕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귀족들 중에서 여전히 힘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왕권을 견제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 절대왕정 시기 자체, 절대왕정 시기로 조금 이렇게 시기를 한정해 본다고 하면 귀족들 자체는 왕보다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봉건 귀족들은 관료제에 편입이 되어서 관료제 밑으로 들어와서, 관리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국왕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118쪽에서 봤었던 거 잠깐 봤었죠. 그럼 여기에 도시의 상공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누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왕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왜? 국왕 중심의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자기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자, 시민들, 상공업자들이 왕을 도와줍니다. 그럼 왕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예쁘죠. 절대왕정인 시민계급의 상공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한편 그럼 시민계급들은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대로 상공업이나
대외 무역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특권을 받기 위해서 국왕에게 협력을 합니다. 즉, 요 시민 계급들은 왕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시민 계급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공업과 대외 무역. 자, 한마디로 좀 값싸게 표현을 해보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 계급들이 돈을 벌어서 이러한 군대를 유지한다거나 관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유지하는 뭐를 대주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재정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이런 적극적으로 왕은 또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왕정인 귀족과, 자, 특히나 이 지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건 시민 계급의 지지가 조금 더 잘 어울리겠죠. 물론 귀족 자체도 뭐 지지, 엄청난 귀족이 뭐 왕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귀족들은 왕의 힘이 강력한 상태에서 그 아래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절대 왕정을 유지해주는 어떤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권 신수설은 절대 왕권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사상적,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 그리고 요 절대왕정의 중요 키워드라는 거 가져가 주시고요. 시민 계급들이 열심히 또 지원해주고 시민 계급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상적, 이론적으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게 이 절대왕정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왕권 신수설이 뭐냐? 왕권 신수설, 왕권은,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을 숫자입니다.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여전히 종교 자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종교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은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체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상적, 이론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것도 왕권을 제한할 수 없다. 왜? 왕권은 누구한테 받은 거니까? 신에게 받은 거니까. 신에게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가져가 주시고요. 자, 한편 이번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절대 왕정에서는요, 얘들아, 관료제도 유지해야 되고요, 상비군도 유지를 해야 되고, 왕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군대들을 가지고 이제 막 영토 확장을 하려면 전쟁도 막 마구잡이로 많이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절대왕정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전쟁할 때 다 뭐야? 돈이에요, 돈. 그러면 이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세금도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한편, 요 키워드도 경제에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국내 상공업을 육성하고 대외 교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되어 있죠.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중상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 131페이지 보면 오른쪽 날개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잘라 놓은 겁니다. 자, 중상주의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기반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산업, 그 다음에 무역, 이런 것들이 국가의 부 있잖아요. 국부. 국가의 부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의 부의 원천은 뭐냐?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금속으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자, 종합해보자. 산업과 무역 활동을 통해서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을 국가가 최대한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제를 만든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국가의 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뭐다? 중상주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죠.
그래야 우리나라의 산업이 커서 우리도 돈을 더 벌 수 있잖아. 맞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를 부과해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할 때 물건이 들어와요. A라고 하는 물건이 들어올 때 이 A라는 물건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붙이는 세금, 텍스가 뭐예요? 관세죠. 그래서 이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에서도 A라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금을 붙여요. 세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가격이 외국에서 들어온 A는 비싸져서 들어오겠죠. 세금이 붙은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A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를 해서 수입을 억제합니다. 왜? 수입을 억제해. 왜? 물건을 수입한다는 건 뭐야? 물건을 들여온다는 거고, 그럼 물건을 그냥 뺏어서 들어와요? 아니죠.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은 귀금속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수입은 억제해야 돼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봤을 때 수입은 억제합니다. 그러면 수출은 늘려야죠. 여기 수출은 장려합니다. 수출을 장려해요.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려면, 수출이 많이 하려면 갖다 팔 곳이 많아야 되죠. 갖다 팔 곳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상주의에서는요. 시장이 많아야 갖다 팔 수 있잖아. 내가 여러 나라랑 루트를 뚫어놔야 여러 나라에다 많이 갖다 팔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많은 이득을 얻고 많은 귀금속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자, 봐봐요. 자, 완성품을 밑에서부터 볼게요. 완성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합니다. 왜? 이 완성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정수입을 해야 되면 뭘 붙여요? 관세를 붙이거나 이런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원료를 수출하는 걸 금지합니다. 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재료들이 막 수출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재료를 활용해서 뭔가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원료 수출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공업이 육성이 되려면 이동이 원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로 정비 같은 것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자, 지역별로 달랐던 도량형도 통일을 하게 되고요. 자,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상공업 자체도 육성을 합니다. 생산량이 늘어야 또 갖다 팔죠. 자, 그래서 완성품을 수입은 금지하는데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는 원료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료를 어떻게 하기도 해야 돼? 우리는 수입하기도 해야 돼요. 수출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각 국가별로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를 수입하는 선박이 뭔가 해적질을 당한다거나 공격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보호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 얘들아, 수출을 해야 돼. 그럼 아까 말했죠? 수출을 장려하려면 갖다 팔 곳이 많아야 돼요. 그럼 갖다 팔 곳 중에 다른 나라랑 교역을 맺는 것도 좋지만 이 당시에 한창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식민지 개발을 통해서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식민지를 획득을 함으로써, 자, 그러면 식민지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를 통해서. 어떻게? 식민지에서 원료를 가지고 오는 한편 완성품을 수출하는 시장도 될 수 있죠. 원료 공급을 하면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장도 돼요, 식민지는. 그래서 이 중상주의 경제정책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식민지 획득을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식민지 경제정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영토 확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토 확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영토 확장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중상주의 정책과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주변국에서, 얘들아, 이게 사실 유럽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우리나라라던가 중국에서는 그냥 계속 뭔가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런데 뭔가 지금 유럽에서는 어떻게 돼요? 왕위 계승이 막 가문별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가문에서 이쪽과
친척 관계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왕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왕위 계승권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왕위 계승 전쟁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국의 왕위 계승 전쟁에 참여해요.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소득을 내면 얻을 게 있잖아.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영토 확장을 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교역망의 확대를 배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뭘 하기도 해요? 식민지 쟁탈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중상주의와 연관이 된다. 그 중상주의의 요소는 선생님이 방금 봤던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위계승 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왕위계승, 직접적인 왕위계승 전쟁은 아니지만 당시에 상당히 컸던 전쟁, 우리가 전에 배웠던 30년 전쟁 같은 것도 있죠. 30년 전쟁은 어땠어요? 그 신성로마 제국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뭐였어요? 그냥 신교와 구교의 갈등인데 거기에 각 다른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막 끼어들죠. 왜? 영토, 조금이라도 영토를 뜯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고 막 끼어들면서 사실상 국제전까지 벌어지게 되고 전쟁이 30년이나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30년 전쟁으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내용을 보면 막 여러 나라들이 막 땅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있다가 몇 번 얘기를 하게 될 뭐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 스페인에서도 왕위계승 전쟁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 나중에 오스트리아에서도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 발생하고 막 이런 전쟁에 보면요. 오스트리아 내부의 왕위계승 전쟁인데 주변 나라들이 다 달려들어요. 에스파냐, 스페인도 왕위계승, 스페인의 왕위계승 전쟁인데 주변에서 다 달려들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왕정 체제에서도 봉건적인 신분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왕이요, 왕의 권한을 잡고, 자, 지금까지 있었던 귀족 신분제 다 박살내. 자, 내 밑으로는 다 평등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질서는 그대로 가되, 거기에 뭐가 추가된 상태예요? 도시의 상공업자들, 시민계급은 성장을 했어요.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그래서 봉건적인 신분제와 도시 시민, 도시 상공업자들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위에 왕권이 서면서 절대 왕정이 이렇게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왜 갖고 왔냐면 요거 비상교육 출판사의 세계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되어서 군사와 무기의 변화와 관련해서 요때의 관료제 상비군을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가지고요. 특히 17세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17세기는 딱 4년 빼고는 모든 해에 전쟁이 다 있대요. 그만큼 전쟁을 엄청 많이 했었던 시기인데 전쟁 과정에서 많은 발전이 또 있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군사 무기의 변화 한번 볼게요. 16세기 유럽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화약이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화약이요. 그래서 자, 송나라 때 이것도 나침반, 저번 시간에 봤던 나침반처럼 이것도 송나라 때 개발이 된 거죠. 발명이 돼서. 그래서 전쟁에서 주요 군사는 이제부터 봉건, 중세 봉건제처럼 말 타고 내가 중무장을 해가지고 딱 창 들고 딱 방패 들고 달려가가지고 막 1대1로 싸우는 이런 기사가 아니라요. 이제는 화약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화약 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훈련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봉건 기사 얘들아 중무장한 갑옷을 버티기만 하려고만 그냥 입고만 있으려고 해도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입고 막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창을 엄청나게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한 명을 키워내는데. 근데 화약무기 자체는 사용법만 익혀내면 하나하나가 금방금방 병사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약무기로 무장한 직업보병대가 이제 국가의 직업으로 이제 보병으로 이제 일을 하는 요런 상비군으로 바뀌는데 또 요런 화약무기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상비군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가지고 와보는 겁니다. 화약무기로는 대포가 사용되다가 점차 대포가 작아지면서 이제 손에 총으로 오는 거죠. 화승총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화승총은 장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격한 병사가 다시 장전하는 사이에 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빵 하고 쏘면 여기 뒤에서는 이미 장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빵 쏜 다음에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빵 쏘고, 그러면 다시 뒤로 빠지고, 그럼 여기에서 장전 준비하던 애들이 빵 쏘고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뒷열의 병사가 전진해서 사격하는 방식이 사용이 되었대. 네덜란드 군대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을 해서 에스파냐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요 화살총이 이제 나중에 일본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조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새의 변화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화약무기의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요. 여러분들, 화약무기의 성능이 향상이 되면 화약무기, 대포를 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더 많아지게 되겠죠. 성과 요새에도 변화가 생겼대요. 화약무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벽을 비스듬하게 세워서, 비스듬하게. 왜? 화약무기가 왔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딱 세워져 있고, 이게 딱 막으면, 딱 그 대포를 맞아버리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니까 뭔가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 흙벽을 비스듬하게 다져서 보루를 세우고, 또 다른 보루에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보루를 이제 각진 형태로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요새나 성의 모양들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갔다는 거죠. 또한 적군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성 주위에 연못을 파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땅으로 이어지면 어떻게든 올 수 있으니까 성 주위에다가 또 이렇게 연못을 파가지고 물을 만들어 놓으면 접근하기가 또 어려우니까요. 이런 요새는 보루의 개수만큼 꼭지점을 가진 별 모양을 이루게 되어서 별 모양 요새라고 불렸는데, 대표적인 요새.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예뻐서 또 관광지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 요새요,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 요새고요, 요 끝부분마다 지금 보루가 있는 거죠. 보루가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적들을 또 여기 보루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주변에, 요새 주변에 이렇게 물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죠? 쳐들어오기 어렵게. 그럼 여기 다시 땅이 있는데 땅 주위에 또 다시 물길을 파놨어요. 여기는 딱 보기에도 안 쳐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쳐들어가면 여기는 공격하는 쪽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새가 변화되는데, 요새의 변화랑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군주들은 그래서 상비군을 고용하는 것, 아까 화약무기를 사용하는 이런 상비군을 고용하는 것, 그리고 상비군을 유지하는 비용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방금처럼 요새가 변화되면서 대규모 요새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권력을 중앙 집중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상비군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자, 세금을 걷어야 돼. 그러면 또 왕이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없다면 세금 거두는 거에 또 반발도 크겠죠. 그래서 권력을 키워나가는데 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봉건 세력들, 봉건 귀족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배경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 집중화라고 하는, 중앙 집권화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이 세금을 거두는 얘기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자꾸 거슬리네. 자, 그 결과 보세요. 자, 이렇게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요. 이런 상비군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일도 누군가 해줘야 되고요. 요새 건축 왕이 직접 해요? 아니죠. 이걸 감독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권력이 중앙 집중화되었으니까 왕 밑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요? 행정 처리도 늘어나고요. 돈을 관리하는 재정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야? 왕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관료제가 또 강화되어 가는, 연결이 좀 되죠, 여러분들. 전쟁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료제와 상비군이라는 게.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 징수 체제, 전문적인 군사력, 강력한 중앙 집권적 행정기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와 연관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절대 왕정의 특징으로 또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근대 국가를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또 전쟁과 연관을 지어서, 이 시기를 빼먹을 수 없는 전쟁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이 또 잘 되어 있길래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 좀 한번 볼게요. 자료 1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문제 1번에 보면 자료 1, 자료 3에서 제목에다가 집어넣을 거를 자료 2에 있는 그림에서 찾으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읽고도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돼요. 자, 모든 공업을, 심지어 사치품 공업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된대요. 자, 봐봐.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해야 된대. 생산자와 상인을 수공업 길드에 편입시키고, 전에 길드 얘기했었죠. 길드에 편입시켜서 조금 더 뭔가 자신들의 무역이라던가 상업행위 자체를 뭔가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국가 재정 적자를 또 줄여야 된대요.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우리나라, 자,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프랑스가 다시 맡고 식민지를 발전시켜서 식민지가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어떠한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요? 중상주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프랑스의 절대왕정 시기의 군주인 루이 14세의 재상, 루이 14세 때 재상이 요 마자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재정과 관련된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요 조금 이따가 콜베르 다시 한번 얼굴을 볼 거고요. 자, 다음에 자료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벌써 딱 무슨 느낌인지 오죠? 신은 국왕을 그의 사자, 신의 사자로 만드셔서 국왕을 통해 백성을 지배한다. 국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고서는 선함을 이룰 수도 악을 막을 수도 없다. 즉, 이거 뒤집어서 표현하면 뭐야? 국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정의, 저스티스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그 자체에 복종하는 것처럼 국왕에게 복종을 해라. 왜? 국왕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니까? 신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요거 자료 3번은 뭐예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 보시에 대표적인 왕권 신수설을 얘기를 했던, 정리를 했던 사상가 중에 한 명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1, 자료 3번 이렇게 중상주의와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사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볼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러면 자료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 절대왕정의 구조.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절대 군주가 있습니다. 절대왕정, 절대 군주가 있고요.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 배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중상주의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예요? 경제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또 뭐예요? 무역이라던가 상공업을 장려하고요. 자, 그 과정에서 식민지 이런 거 확보하는 거 상당히 중요시하고 뭐 이런 것들. 요것만 키워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그리고 이 절대군주의 국내적인 나라 안쪽에서의 기반이 뭐예요? 절대군주의 힘, 일을 도와줄 관리들, 관료제, 그다음에 절대군주의 군사적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상비군. 그러면 이러한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또 누가 대줘요? 이 시민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재정 지원. 대신에 절대 군주는 또 이 시민들이 무역에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무역에 특권을 주거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한편 절대 군주는 이 봉건 귀족들을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즉 봉건적인 어떤 권리들이라던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런데 절대군주가 이전처럼 힘이 약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권 밑에 들어가 있는, 왕권에 복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봐봐요. 예전에 봉건사회, 여러분들 거기 2번에 있는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2번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탐구활동에. 자료 2가 이거예요. 자료 2를 바탕으로 절대왕정이 중세 봉건국가나 근대 국민국가와 다른 점을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중세, 자꾸 분필이 떨어지는 오늘. 자, 중세 봉건국가는요, 요 앞시기죠. 그 다음에 근대 국민국가면 아직 안 배웠지만 요 다음 시기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이 봉건 귀족들의 힘이 강할 때는, 봉건 귀족들의 힘이 강할 때는 어때요? 왕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고 봉건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게 바로 중세 봉건 사회입니다. 근데 근대 국민국가로 가면 반대로 시민 계급들의 힘이 세집니다. 시민 계급들의 힘이 세지면서 이들이 뭔가 시민의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세 봉건 사회 때는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중세 봉건 사회는 아직 시민이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예. 그런데 근대 국민국가로 가면 봉건 귀족이 점차 사라지거나 시민 계급의 힘이 강력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딱 중간 단계, 어려운 표현으로 과도기에 있는 요 절대 왕정 시기에는 둘이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절대 왕정의 군주가 있는 요런 구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거기에 보면 중세 봉건 국가나 근대 국민국가가 절대 왕정과 다른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봉건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근대 국민국가처럼 시민 계급의 힘이 세지거나가 아니라 둘의 세력 균형 사이에서 강력한 왕권으로 이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절대 군주가 있는 시스템. 이게 절대 왕정이다. 두 세력이 균형 그리고 두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시스템이 굴러가는 때가 이 절대 왕정 시기구나 라고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각 국가별로 모습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볼 건 뭐예요? 이 대표적인 절대 군주들은 누가 있고 이 절대 군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132쪽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국가별 절대 왕정의 모습들, 절대 군주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국가별로 절대 군주들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국가별로 절대 군주들이 어떠한 활동들, 어떠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것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수능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요. 그냥 이 왕은 누구냐? 이 왕이 뭐 했냐? 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거든요. 근데 여기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강의가 많지만 일단은 여기를 조금 더 일단 뭐 교과서 강의니까 좀 더 풍부하게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너무 넘지 않는 그 범위에서 한번 전에 유럽 각국의 역사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유럽의 절대왕정 보면 절대왕정은 각국의 고유한 여건 속에서 다양하게 형성해서 발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파냐는 이슬람 지역을 재정복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국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합쳐진 곳이 이제 에스파냐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파냐 왕국이 이제 왕권 강화의 기틀을 이렇게 다졌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시민 계급의 성장에 바탕을 두고 절대왕정 체제를 갖추었다. 우리 아까 봤었죠. 시민 계급의 성장 상당히 중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영국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의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나 이 절대왕정 부분 말고도 의회의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영국혁명,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132쪽에서는 서유럽, 133쪽에서는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건데요. 자,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좀 어두운데 아까 선생님이 화면 보니까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여기 짙은 색이 육지고요. 여기 옅은 색이 요게 바다입니다. 그랬을 때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정도가 지금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요.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를 서유럽으로, 그 다음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쪽을 지금 동유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절대왕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볼 건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의 절대 군주로서 뽑히는 사람 누구? 펠리페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펠리페 2세. 여러분들, 이 펠리페 2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언제? 네덜란드 독립 때요. 에스파냐가 가톨릭 강화 정책을 자신들의 영토에다 이렇게 쫙 하면서 종교
종교개혁 정도 시기에 종교전쟁 정도의 얘기를 했었죠. 가톨릭 강화 정책을 영토에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반발이 일어났었고 네덜란드가 결국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왕이 펠리페 2세라고 잠깐 언급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 펠리페 2세입니다. 자, 펠리페 2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판토 해전에서 해전이에요, 해전. 레판토 해전이라고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 넘버링 요거를 펠리페 2세와 관련된 키워드들 좀 가져가 주셔야 돼요.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에 승리한 이후에 오스만 제국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엄청 넓은 영토, 북부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는. 이 레판토 해전이 뭐냐면요. 에스파냐, 베네치아, 그리고 막 여기에 교황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러한 가톨릭, 이쪽, 크리스트교 계열의 국가들과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 싸워요. 그래서 이쪽 동맹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신성동맹 또는 카톨릭 동맹 이런 식으로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냐가 주축이 된 이쪽 신성동맹과 오스만 제국이 싸워서 1571년에 에스파냐 쪽에 이 신성동맹이 승리를 거뒀던 해전인데요. 오스만 제국의 승리를 하였고 오스만 제국은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건 오스만 제국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우리가 앞서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신학로 개척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죠. 아메리카 경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 국가로 발전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국내 산업을 육성하지 못해서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경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들이 살았잖아요. 이슬람 세력들이. 그런데 이 이베리아 반도, 이 에스파냐 지역을 이제 카톨릭들이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결국 에스파냐 왕국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원래 뿌리를 잡고 있었던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이슬람 사람들을요,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 여기에 뿌리를 잡고 상공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업종에 이런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에스파냐 자체, 국내 산업 자체가 너무 약하죠. 그게 발전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발전이 어려웠고 거기에 그렇게 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이 결국 육성이 잘 안 되면서 경제가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펠리페 2세 때 중요 정보입니다. 자, 2번. 자, 카톨릭 강요 정책에 반발한 네덜란드가 이 펠리페 2세 때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펠리페 2세가 또 영국과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영국과. 이때 영국의 왕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바로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영국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영국을 이 당시에 펠리페 2세, 에스파냐가 자랑하던 무적함대라고 부르거든요. 아예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따옴표도 안 치고 그냥 무적함대라고 나오죠. 당시에 에스파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하나의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무적함대가 영국에 패배합니다. 영국에 패배해요. 즉 에스파냐에서 자랑하고 있었던 이 군사력이 결국에 빵 하고 망가지면서 에스파냐는 쇠퇴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1588년에 있었던 무적함대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1571년이었고요. 이런 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수능을 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우리가 바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스토리는 조금씩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으면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를 치는 왕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지금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수능에는요, 펠리페 2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그 다음에 저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거의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4명의 왕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좀 중점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여왕님이고요. 여기 좀 흑백 반전을 해놓다 보니까 여왕님의 눈이 아주 무섭게 빛나고 있죠. 여왕님은 잠시 들어가서 쉬시라고 하고, 자,
좀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여왕님을 들어가서 쉬게 했어요. 자, 영국 엘리자베스 1세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바로 직전 2022년 수능에서도 엘리자베스 1세가 출제가 됐었죠. 자, 영국은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 스토리로 살펴보면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왕위계승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 헨리 7세가 즉위를 하면서 튜더 왕조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헨리 7세라고 하는 다음 왕이 헨리 8세고요. 이 헨리 8세 때 이혼 문제를 계기로 해서 결국 영국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언제 때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은 헨리 8세 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국왕의 권위를 높였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과서에서 수장법 또는 다른 때에서는 수장령이라고도 쓰는 이 수장법을 통해서 영국의 교회의 수장이 됐었죠. 아예 이제 대륙에 있는 교회와 독립을 하면서 국왕의 권위를 높였고, 한편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해산된 수도원을 해산하면서, 기존 교회의 수도원들을 해산하면서 이 토지를 왕실 재정으로 흡수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높아진 국왕의 권위, 그 다음에 왕실 재정, 좀 빵빵해진 왕실 재정, 이런 것들이 절대 왕정의 기반이 되었고요. 그게 결국 엘리자베스 1세 때의 아주 강력한 왕권, 절대 왕권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자베스 1세 때 막 휘둘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엘리자베스 1세는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왜? 영국은 의회 전통이 강한 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정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의회도 왕이 너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지 맘대로야?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도 왕권에 나름 협조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 요게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 요거 무슨 통일법이라고 하는 걸, 요거 종교개혁 때 봤었어요. 통일법이라고 하는 거를 시행을 함으로써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화폐를 통일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펼친 모습들도 있고요. 또 한편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많은 부를 축적을 하면서 이 빈민구제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정한다. 빈민에 대한 구제법. 이게 일종의 복지정책의 시작이죠. 이런 빈민구제법을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엘리자베스 1세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하는 게 엘리자베스 1세 때라고 했습니다. 에스파냐의 왕은 펠리페 2세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펠리페 2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강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자, 그리고 요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는 거에 중요한 게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식민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연결이 되는 건데, 동인도 회사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했다. 동인도 회사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무역뿐만이 아니라 군사권, 외교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일종 회사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누가 만들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설립을 했다. 요게 이제 딱 1600년대. 딱 1600년.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또 국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 때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유럽의 마지막은 프랑스입니다. 자,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또 흑백 반전이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밝죠. 자, 그럼 루이 14세도 잠깐 뒤로 모시고, 자, 프랑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아까 중상주의 얘기하면서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귀족의 반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귀족들의 반란으로. 이제 강력해진 왕권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었겠죠.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이제 귀족을 자신의 왕권 아래로 끌어들이면서 시민계급을 행정관료, 시민계급들을 자신의 관료로 집어넣으면서 절대왕정을 확립했다. 사실 이거 자체는 아주 전형적인 절대왕정 때 얘기죠. 봉건 귀족들 자기 밑으로 집어넣고 성장하고 있는 시민계급들도 관료제를 집어넣고 하면서 둘의 균형 사이에서 절대왕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먼저 이전에 다른 왕들에 보다도 이 루이 14세 때는 특히나 이 왕권 신수설을 자기 왕 자체가 신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내가 태양왕이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별명이죠. 태양왕 루이 14세. 요거는 하나의 키워드로 좀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루이 14세 때 엄청나게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되죠. 베르사유 궁전. 이런 것들도 다 키워드로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루이 14세 때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 중상주의와 관련해서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의 루이 14세 때 키워드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베르를 등용을 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중상주의는 아까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펼치고 한편 또 상비군을 마련을 하면서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래서 절대왕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냐? 딱 한 명 꼽아라라고 하면 루이 14세가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전쟁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신교가 뭐야?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었죠. 뭐 칼뱅파, 루터파 다 포함해서 신교와 구교, 카톨릭의 갈등 속에서 종교 전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프랑스에서는 이 칼뱅파 계열의 위그노들과 구교의 갈등 속에서 위그노 전쟁이라는 게 발생했다고 했고요. 그 위그노 전쟁의 결과는 낭트칙령이라고 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색깔 통일하겠습니다. 낭트칙령이라고 하는 걸로 위그노 전쟁이 끝났어요. 앙리 4세라고 하는 왕 때 낭트칙령을 폐지가 아니라 낭트칙령을 반포한 거죠. 낭트칙령의 내용이 뭐였어요? 위그노들의, 즉 신교도들이 일정한 지역, 제한된 지역에서라도 자신들의 예배의 자유를 허용받을 수 있는 게 낭트칙령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교의 자유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런데 이 낭트칙령을 루이 14세는 카톨릭 방향 속에서 낭트칙령을 어떻게 해요?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던 낭트칙령을 폐지합니다. 낭트칙령을 폐지해요. 그런데 낭트칙령을 폐지하는 거에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낭트칙령은 위그노를 포함한 여러 신교도들에 대한 거였죠. 근데 이 신교도들, 위그노들이 주로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결국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공업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낭트칙령이 폐지됐어요. 즉, 우리 이 땅에서는 프랑스 땅에서는 위그노, 신교도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용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납니다. 프랑스를 떠나요. 그러면서 산업이 침체가 되게 돼요. 즉, 낭트칙령은 폐지한다는 건 이거 일종의 종교정책이지만 종교정책의 결과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경제적 타격이.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넘버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전쟁도 엄청 많이 일으킵니다. 루이 14세는 주변 나라에서 루이 14세를 좋아하는 왕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루이 14세가. 뭔가 크게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도 뭔가 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국력을 낭비하면서. 전쟁이 많다는 건 프랑스 내부적으로 어떻다는 뜻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게 결국 나중에 스노우볼이 굴러서 눈덩이처럼 굴러서 프랑스 혁명까지 가는 그 재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리한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전쟁 하나만 그냥 소개를 할게요.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던 왕위계승 전쟁 중에 스페인,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입니다.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인데요. 이 에스파냐 있잖아요. 이 펠리페 2세 다음 왕이 펠리페 3세입니다. 펠리페 3세 다음 왕이 펠리페 4세고요. 펠리페 4세의 다음 왕이 카를로스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카를로스 2세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이제 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다음 왕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유럽 쪽은 가문이 얽혀 있잖아요. 그 가문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왕위 계승권을 찾다 보니까 후보가 총 3명 나옵니다. 후보가 총 3명 나와요. 근데 이 후보 3명 중에 한 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를로스 2세보다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2명 남았죠. 근데 이 2명이 누구냐면, 하나는
필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14세의 손자예요. 루이 14세의 손자고 한 명은 카를 대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쪽에 황제 후보예요. 나중에 황제가 돼요. 나중에 황제가 되네. 이 카를 대공이라는 사람 이 두 명이에요.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루이 14세는 주변 나라들에게 별로 평판이 안 좋다 그랬죠. 전쟁을 너무 많이 일으켜요. 근데 만약에 루이 14세의 손자가 스페인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페인의 왕이 되면 프랑스와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상 한 가문으로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 유럽 전체에서 사실상 이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견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너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달려듭니다. 특히나 후보자가 한 명 더 있다 그랬죠? 요 오스트리아 쪽에 좀 이따 나오게 될 오스트리아 쪽인데요. 이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 쪽 요쪽에서 이제 큰 반발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발생을 한 게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그래서 큰 구도를 그려보자면 프랑스 대 오스트리아가 되겠죠. 프랑스 대 오스트리아. 그래서 요 두 명의 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였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무리한 전쟁들, 이 무리한 전쟁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루이 14세가 엄청나게 주변으로 확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이런 전쟁들로 드러나기도 했었다. 그래서 스페인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잠깐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잠깐만. 이번 수업 끝나면 까먹어도 됩니다. 잠깐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서유럽 끝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제 루이 14세 밑에 있는 자료. 우리가 신민으로부터 받는 복종, 신하된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받는 복종과 존경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정의와 보호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존경해야만 하듯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 지켜줘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만 하고 그 주도권, 그 권한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다? 나 루이 14세가 있다. 거기에 질문으로 뭐가 있어요? 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라고 되어 있죠. 귀족들은 당연히 이러한 말 자체가 진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가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예요?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왕권을 강화해 나가. 귀족들은 당연히 이러한 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편 백성들, 일반 민중들 자체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봤을 때 굉장히 또 환영을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동유럽은요, 여러분들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 왕정의 구조, 아까 봤었잖아요. 성립 구조. 그 구조로 살펴봤었던 전형적인 절대 왕정은 주로 서유럽 쪽입니다. 동유럽은 좀 다릅니다. 동유럽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동유럽은 17세기 중엽 이후에 절대 왕정이 성립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유럽은, 저기 써있죠? 동유럽은 서유럽과는 달리 농노제가 존속되어서 귀족들의 세력이 막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봉건사회의 변화에서 장원제와 농노제가 해체됐다 그랬죠. 장원제와 농노제가 해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유럽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발전이 좀 늦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 동유럽 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이 밑에 있는 누구들? 제후들의 힘이 훨씬 세다고 했습니다. 제후들의 힘이. 그렇다 보니까 이 국가 전체적으로 농노제를 해체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제후들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후들이. 그러니까 농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농노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농노제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귀족들의 세력들, 이런 제후들의 세력은 여전히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동유럽 자체가 여러분들 위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어때? 여기 동유럽의 위치 자체가 저쪽 지중해 무역, 원래 있었던 지중해 무역이라던가 아니면 새로 생긴 대서양 쪽으로 나아가는 신항로 개척이라던가 이런 상공업의 발달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렇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시나 상공업의 발달 자체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의 발달, 상공업의 발달과 연관지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시민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하게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충분하게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요, 동유럽 절대 왕정의 기반 자체가 뭐냐면 얘예요, 오히려. 농노제. 농노제. 이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그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강력한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갔던 게 오히려 동유럽의 절대 왕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주가, 그러니까 시민 계급의 성장이 좀 더디고 군주 자체를 도와줄 어떤 시민 계급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서유럽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여기는 좀 특징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군주가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팔을 걷고 내가 나선다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끌어 나가고 뭔가 좀 서유럽에 뒤처져 있는 이런 우리 동유럽, 우리 국가의 모습을 계몽하는 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직접 나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몽전제 정치. 그래서 이러한 계몽전제 정치를 하는 군주를 우리가 계몽군주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 거죠. 서유럽과는 분명히 모습이 다릅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차이, 농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 세력의 성장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동유럽은 서유럽과 좀 모습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인식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의문이 드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 언제 봤다고 갑자기 러시아야?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러시아라는 단어가 사실상 처음 등장합니다, 거의. 특히 본문에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의 역사를 살짝 간단하게 다루고 갈 거예요. 자, 쓸 필요 없고요. 듣기만 해보세요. 자, 우리 교과서에 이런 날개가 있었습니다. 노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노르만족의 이동.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자, 이들은 바이킹으로 불리기도 했고, 노르망디 공국 얘기했었죠. 여기 이제 윌리엄이 잉글랜드 정복하면서 잉글랜드로 갔고, 뭐 노르만 왕조. 그래서 그 잉글랜드로 가면서 영국에 세운 게 노르만 왕조였죠. 그 다음에 노브고르드 공국, 키예프 공국 등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러시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시작. 특히나 이 중요한 키예프 공국. 사실상 러시아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키예프 공국. 그래서 이 키예프 공국, 노브고로드 공국도 이제 이 키예프 공국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키예프 공국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요. 발전을 해 나가다가 13세기 정도의 무렵, 한 1200년, 1300년 정도의 여러분 13세기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줘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의 자연재해처럼 밀고 들어왔던, 그 어디도 자유롭지 못했던, 누구?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 어디냐면 위치가 딱 막 여기가 이제 흑해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라는 곳인데, 키예프가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어디야? 우크라이나잖아, 우크라이나. 그래서 요쯤이에요, 요쯤. 그리고 요 꼭대기쯤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도시가 어디냐면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어디의 수도? 지금 러시아의 수도죠? 모스크바 같은 곳들이, 정확히 점이 저기인지는 이 지도가 조금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왜곡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예프 공국이 잘 발전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몽골 제국에 먹힙니다. 몽골 제국에 먹혀요. 특히 이 주치울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도 더 했어요. 킵차크 한국 이라고 하는 나라에 먹혀요. 그래서 한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몽골의 사실상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러시아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몽골족의 일파 중에 이제 타타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타르가, 여러분 멍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르는 그런 식민지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기간, 여러분들 몽골 제국이 이후에 이제 막 쪼개지면서 여러 나라들로 쪼개지면서 힘이 좀 약해진다고 전에 동아시아 역사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전에. 자,
몽골 한국의 이 한국의 힘이 울루스들의 힘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가운데서 내가 여길 왜 써놨냐면 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이전에는 여러분들 키예프 공국이 중심이었을 때는 완전 변두리에 있는 완전 거의 뭐 시골 변두리에 있는 땅이었어요. 모스크바는요. 그런데 이제 키예프 공국의 힘이 약해졌죠. 거의 없다시피 한 거지. 식민지로 먹히면서 이제 몽골에 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모스크바 공국이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모스크바 공국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고요. 결국에 모스크바 대공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스크바 대공국의 대표적인 대공들이 있습니다. 뭐 다 이름은 대공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나오는데, 자, 이반 3세라고 하는 왕 때요, 몽골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남아 있었던 그 아까 봤던 그 주치울루스 있죠? 킵차크 한국의 이제 그런 자녀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실상 동북부, 동쪽과 북쪽의 러시아를 통일을 하면서 사실상 요때 이제 몽골로부터 독립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 이반 3세 자체가요,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조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의 조카와 결혼한다는 것,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러시아 제국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을 계승한 나라다. 우리는 제3의 로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통성을 가지고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이반 3세 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몽골 제국의 영향력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요 다음 왕인 이반 4세는요, 사실 되게 폭군으로 유명해요. 이반 4세는. 근데 이반 4세 때 폭군이면서도 한편으로 러시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짜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짜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러시아어로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의 황제 같은 표현인데요. 이제 차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하고요. 한편 요때 농노제를 오히려 강화해 나갑니다. 요때가 이미 한 14세기 정도거든요. 그러면 요때는 이미 서유럽에서는 봉건제의 변화가 나타날 때예요. 농노제가 해체되어 갈 때란 말이야. 그런데 요 농노제가 강화되어 나가는 시기입니다. 애초에 러시아 자체가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발전 자체가 또 느리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반 4세 때부터 우리 러시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엄청나게 넓은 영토잖아요. 시베리아까지 포함하는. 이때부터 이제 시베리아 개척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시베리아 개척. 이 모스크바 대공국에서 이어지는 이 이반 4세로부터 몇 년, 한 150여 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차르가 이 표트르 대제입니다. 표트르 대제예요. 이제 약간 느낌은 왔으면 좋겠어요. 자, 뭐 사실 뭐 앞부분 이해가 안 된다, 뭐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이렇게 기억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냥 조금 흐름을 가지고 가지고 싶어서요. 요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는요,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을 해서요, 내정개혁과 군비 확장 정책, 군사력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먼저 이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였다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표트르 대제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러시아는 서유럽에 비해서 너무 야만적일 수준으로 뒤처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유럽의 아주 작은 생활 양식, 문화, 사는 방법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서유럽처럼 세련돼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표트르 대제는. 그래서 표트르 대제 자체는 굉장히 뭔가 이 당시의 왕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필 수 있어?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 중심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표트르 대제 때 러시아의 그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선박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심부름꾼 출신이 치안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귀족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쓰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표트르 대제가 직접 서유럽을 시찰을 갑니다.
자기가 직접이요. 어떻게 가냐면 자기가 그냥 가면은 너무 티가 나잖아. 황제인 게. 짜르인 게. 그러니까 서유럽 시찰을 하라고 시찰단을 가고 자기는 거기에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럽을 돌아보면서 아 유럽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봤다고 하죠. 근데 다 들켰을 거예요. 다 들켰다고 하죠. 표트르 대제의 키가 203cm라고 합니다. 2m가 조금 더. 누가 봐도 표트르 대제였을 거예요. 누가 봐도. 어찌됐든 서유럽의 문화와 이 제도를 수용하였다라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지금 수염 없죠. 수염 깨끗하죠.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수염을 엄청 길렀는데 수염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길 정도로 야 수염 다 밀어. 서유럽 모습이야.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서유럽처럼 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서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막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막 술도 한잔하고 막 이런 모임, 생활 양식까지도 다 서유럽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내정 개혁도 하고 군사력도 확장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런 내정 개혁과 군사력 확장을 바탕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면서 흑해 북부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해 나갑니다. 흑해 북부 지역으로. 자, 아까 여러분들 미안해요. 자, 흑해가 어디냐면 여기죠. 흑해 북부 지역이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 지역으로. 그래서 요거는 아니야 흑해가 여기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요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요거 중국 청나라에서 봤었습니다.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러시아랑 청나라가 국경선을 확장하려면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이미 먹었어야 되잖아. 아까 2반 4세 때 시베리아 개척을 시작했다고 했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결국 청과 만난 거죠. 결국 청과 만난 거고 그래서 요때 청나라 황제가 누구였어요? 기억나? 강희제 때였죠. 강희제 때, 청강희제 때였고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국경선을 확정하기도 하였고요. 자, 네 번째. 러시아 바로 왼쪽에 보면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국가가 핀란드와 스웨덴이죠. 요때 이제 스웨덴 자체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웨덴과의 전쟁을 통해서 북방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 자체를요. 대북방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이 북방전쟁을 통해서 이제 발트해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발트해로 진출을 하면서 바로 무슨 도시를 만드냐면 기억해 주셔야 될 키워드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해서 여기로 수도를 옮깁니다. 물론 지금은 수도가 여기가 아니죠. 지금은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죠.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때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표트르 대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0여 년 또 흐릅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이 되면 예카테리나 2세라고 하는 요 여제인데요, 여제. 여자 차르인데 요 이제 계몽군주 스스로 계몽군주를 자처를 하면서 내정 개혁을 단행을 하고 폴란드를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폴란드 분할이 있다가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도 살짝 나올 건데 오스트리아에는 딱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당시에 국력이 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세 나라가 짜가지고요. 폴란드를 자기들이 원하는 영토를 잘라 먹습니다. 이렇게 잘라 먹어요. 그래서 총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폴란드를 다 나눠 먹은 다음에 폴란드가 안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폴란드는 나중에 세계 1차 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폴란드가 독립국가로 다시 독립을 하기 전까지 폴란드는 자기 영토가 이 폴란드 분할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폴란드 분할도 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카테리나 2세보다는 표트르 대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스웨덴과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만 볼게요. 자, 요 지도. 아까 봤었던 조금 잘 안 보이는 지도기는 한데 자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요 바다가 발트해예요. 요 바다가 북해입니다. 북해 발트해인데요. 북해 발트해. 발트해인데 자 여기가 이제 스웨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을 통해서 이 발트해 지역으로 나갈 수 있게 요쪽 땅을 먹었다는 거야. 요쪽 땅을.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어디에다 짓냐면 여기에 지어요. 여기 바로 발트해로 나가는 입구죠.
발트해를 나가는 입구에다가 여기에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걸 짓고 여기로 수도를 옮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름 잠깐만 얘기해볼까? 세인트 피터스 버그. 세인트 피터스, 영어로 쓰면 세인트 피터스버그고요. 여기 언어, 러시아 언어로 했을 때 상트 페테르부르크인데요. 이 피터라고 하는 말을 러시아로 읽었을 때 표트르거든요. 표트르 대제가 영어로 쓰면은 피터예요. 피터. 그래가지고 신성한 표트르 대제의 성 이런 뜻이에요. 신성한 표트르 대제의 성. 그래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 뭐 그냥 간단 상식. 자, 그러면 이제 표트르 대제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자, 다음 오스트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하죠. 자,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지금은 조금 살이 붙은 상태로 나왔죠. 이제 남편이 죽으면서 상당히 또 상실감이 크고 이러면서 이제 좀 살이 많이 붙었다고 하는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젊었을 때는 유럽 전체에 유명할 정도로 최고의 미녀였다고 하죠. 엄청난.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 조금 그 상실감에 살이 붙어 있다라는 거 말고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걸로는 못 보여요. 흑백 반전이어가지고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초상화죠. 자, 잠시 뒤로 모셔놓고 오스트리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는, 자, 여기는 이제 일단 키워드 위주로 또 가지고 갈 건데요. 조금 이따가 어차피 볼 거니까. 오스트리아가 왜 갑자기 등장하냐면, 우리 저번에 내가 베스트팔렌 조약 설명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한 구성원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는 한 구성원인데,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때 가문이 어느 가문에서 나오고 있냐면 합스부르크, 들어본 적 있어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어디가 근거지냐면 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근거지예요. 그래서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버지가 카를 6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기억나요?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 때 둘이서 싸웠다고 했죠. 하나는 루이 14세의 손자였고, 하나는 카릴 대공이라고 하는 요 신성로마 제국 쪽에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 카릴 6세예요. 이 카릴 6세의 딸이 마리아 테레지인데요. 마리아 테레지아인데. 자, 카릴 6세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못 돼요. 로마 제국 황제가 못 됩니다. 여자라서요. 여자라서. 그 다음에 요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들이 요제프 2세입니다. 요제프 2세도 신성로마 제국 황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죠. 그냥 오스트리아의 군주로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스트리아의 군주로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 베스트팔렌 조약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 영방 제후들, 각 제후들은 독립 주권을 가진다고 했죠. 거기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어?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은 있긴 있지만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 이름만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 자체도 신성 로마 제국 전체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기보단 이제부터는 어디로? 그냥 자기의 본 근거지인 오스트리아에 그냥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오스트리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얘기가 이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오스트리아는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8세기 중반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러분 마리아 테레지아는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 있죠?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목이 단두대에 잘리게 되는 마리 앙뚜아네트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예요. 자,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던 왕위계승 전쟁인데,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으로 프로이센의 슐레지엔 지방을 잃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 왜 발생을 하냐면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이거예요. 카릴 6세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로 넘어오는데 딸이잖아. 그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이 왕위 계승 가운데에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아까 말했죠? 자신들이 영토를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떠한 명분을 갖다 들이대서라도 막 끼어든다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처음 시작을 했던 나라가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입니다. 프로이센이 그냥 아예 다짜고짜 전쟁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 발생을 한 건데, 이 프로이센이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방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방이 상당히 중요한 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여기서 거두고 있는 지역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슐레지엔 지방을 프로이센이 가져갔다는 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인 거고, 프로이센 입장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인 거죠. 슐레지엔 지방을 이루고, 그러고 이제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어쨌든 오스트리아를 좀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고, 마리아 테레지의 아들인 요제프 2세는 아까 얘기했죠. 동유럽에는 계몽전제군주 라는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제프 2세 때 동유럽의 이제 상황과 다르게 좀 농노를 해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개혁 정책들을 펴는데, 요제프 2세에 좀 도와주는 그런 후원 세력들이 없었어요. 지지 세력이 없어가지고 요제프 2세의 내정 개혁은 실패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렇구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요렇구나,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으로 프로이센의 슐레지엔 지방을 잃는다 정도를 좀 키워드로 가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이센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역시 베스트팔렌 조약할 때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 유럽 각국의 역사 수업을 할 때 가지고 왔었던 독일 부분 PPT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는 꼭 수업 듣고 오셔야 돼요. 자, 오토 1세 때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성립이 되고, 근데 신성로마 제국은 제후국들의 세력이 커서 황제가 명목상의 통치자에 불과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13세기에 혼란 속에서 신성로마 제국에 한동안 황제의 자리가 비는 대공위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공위 시대를 거쳐서 황금문서라고 하는 게 결국 나온다고 했죠. 이 황금문서의 핵심 내용은 뭐야? 7명의 큰 제후들, 세력이 큰 제후들이 황제를 이제 투표로 뽑는다고 했습니다. 황제를 투표로 뽑는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황제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7명의 대제후를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제후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선제후가 총 몇 명인 거야? 7명인 거죠. 그 선제후 중에 어떤 자리가 있냐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7명의 선제후 중에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브란덴부르크는 지역 이름이고요. 이 브란덴부르크의 제후인데, 이 제후가 힘이 세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제후가 있으니까, 힘이 있는 자리니까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프로이센 공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집안과 프로이센 공국의 프로이센 공작의 집안이 친척지간이었단 말이야. 친척. 그런데 이 프로이센 공국 쪽에 나중에 공작 자리가 끊겼을 때 결국에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친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문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와 프로이센 공국이 이제 한 사람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합쳐지게 됐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등장한다고 했었죠.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 때요.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때 오스트리아 대 프랑스 대 오스트리아가 가장 주된, 왜냐면 이쪽이 이제 루이 14세의 손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까 신성로마 제국 쪽에서 이제 에스파냐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요 세력이 오스트리아를 도와주는 대가로 요 합친 걸 하나의 왕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가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도와준 대가로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 때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프로이센 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살펴보는 프로이센은 뭐예요? 프로이센 왕국이에요. 이 프로이센 왕국. 이 프로이센 왕국.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친척 가문으로 이렇게 이 프로이센 공국을 그냥 여기서 공작 자리가 끊겼을 때 여기서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프로이센 공작이기도 한 상황이었던 거죠. 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지. 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를 도와준 대가로 프로이센 왕국이 됐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궁금한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없을 것 같죠? 있어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갑자기 뜬금포처럼 나타났는가? 이게 궁금한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나타났는지는 알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프로이센의 방금 거 이해 안 된 사람은 다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프리드리 2세입니다. 프리드리 대제, 프리드리 대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귀족을 끌어들여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마련하고 절대 왕정을 확립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봐봐. 관료제와 상비군을 마련을 하기는 했는데 시민 계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귀족 세력을 끌어들여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마련하고 절대 왕정을 확립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요 프로이센 쪽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을 시작한 게 프로이센이라고 그랬죠.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서 슐레지엔 지방을 확보하고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합니다. 이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방을 먹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슐레지안이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철이랑 석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섬유공업 있죠. 섬유공업. 섬유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 알짜배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먹어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프로이센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슐레지엔을 뺏겼잖아.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시작했던 전쟁이 이 7년 전쟁입니다. 이 7년 전쟁. 7년 전쟁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7년 전쟁 후에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었죠?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 먹는다고요. 폴란드 없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폴란드 분할에도 참여해서 영토를 확대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출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 프리드리 2세는요,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계몽사상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국가 제일에 나는 황제고 뭐고 왕이고 이걸 다 떠나서 국가 제일 첫 번째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하면서요, 산업을 장려하고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나 스스로 프리드리 2세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 국가 제일의, 나는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 라고. 공은 공무원 할 때 공자예요. 공공. 국가 제일의 공복. 복은 뭐야? 종이란 뜻이에요. 종. 노예 이런 걸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종. 그래서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산업을 장려하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또 일종의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계몽 전제 군주라고 하는 요 동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프리드리 2세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 그렇다고 프리드리 2세가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막 신분제 개혁하고 막 이렇게 많은 걸 했냐? 그건 아니고요. 농노제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귀족들을 끌어들이려면 귀족들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귀족들을 끌어들이는 한편에 귀족들의 세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장원이라던가 농노제 같은 것들까지 해체시켜버린다고 하면 귀족들이 왕 말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귀족들을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농노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족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귀족들이 왕 말을 듣지.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센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13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134페이지에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은 따로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자, 4번.
요 프리드리 2세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을 해서요. 상수시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건설을 합니다. 이 상수시 궁전을 건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잠깐 보면 알겠지만요. 베르사유 궁전의 어떤 엄청 절대왕정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웅장하고 뭔가 거대한 느낌의 궁전을 모방을 했는데 이 상수시 궁전은 그거에다가 무슨 느낌을 넣었냐면 또 섬세하고 되게 섬세하고 세련된 느낌을 넣어가지고 또 하나의 다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양식, 그 다음에 상수시 궁전은 로코코 양식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134쪽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아직 시간을 확인 안 해봤는데 역대급으로 긴 수업이었을 것 같은데 좀 맥락을 좀 가지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느끼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 안 해도 돼요 라는 얘기를 빼면 여기도 키워드 위주로 가져가면 돼요.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아까 별표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하던 별표 계속 해볼게요. 별표는 뭐라고 했죠? 수능에 돌려가면서 나오는 왕들이라고 했어. 표트레데제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굴 것 같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입니다. 프리드리 2세.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절대왕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번 세 번째 중단원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은 네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번째 중단원 이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분량감 자체가 하나의 중단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꽤나 빡센데요. 조금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다음 중단원을 바꿔가지고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